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유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모두 다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월요일 폭락 이후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장까지 연이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지수는 잘 가고 있지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오늘도 나서지 않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모두 다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안에서는 기관이 나홀로 현재 사자세 나타내고 있는데 거래 대금이 좀 쪼그라든 상황이고 외국인 수급조차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승일 것이다라는 전망은 현재 쉽게 나오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만큼 오늘 장 마감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은 변동성은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정치적 불확실성이란 안개도 여전히 껴 있습니다. 주말까지 국회에서 나오는 소식들도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변동성이라는 파도를 잘 넘겨서 이번 주 잘 보내봐야 할 텐데요. 저희 오늘도 마감까지 함께 하시면서 빈틈없는 전략 가져가 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합니다. 파이널샷. 네, 오늘도 양 시장은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지만은 시장에 대한 아쉬움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상반기에 생각해 보자면은 상반기의 주도 업종이었던 반도체 쪽, 화장품 쪽 모두 다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상반기부터 우리가 또 꽤나 공을 들였던 쪽도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 쪽이죠. 밸류업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주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도 현재 계속해서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정책 생각해 본다면 원전도 있을 테고 방산도 있을 텐데 모두 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 반등세를 나타내는 업종도 있습니다만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상반기의 고점까지를 회복하려면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아침에 DB금융투자에서 나왔던 방산 관련 리포트를 좀 오늘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을 좀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 모멘텀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으로 인해서 방산 쪽이 약간 좀 힘이 죽은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 국방부에서 예산안 삭감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일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표적인 방산주입니다.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현대로템까지 오늘 3%에서 4% 가까운 반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러한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앞으로 방산주가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막상 또 시장이 잘 가니 방산주 쪽으로도 수급 어느 정도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앞으로의 반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그리고 경쟁력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는 밸류에이션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방산주가 지금 비쌀까 쌀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만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한국의 방산주들 싸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현재 국내 방산업체의 평균 PER은
전쟁보다도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평균 PER이 16배 정도인데요. 전체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방산업체는 최근 들어서도 주가가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평균 PER이 21배를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더라도 방산주 많이 빠졌고 미국이라든지 유럽 방산업체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요. 또 한국 안에서 기간별로 또 비교를 해봤을 때 11월 중순부터 주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2024년 평균 20배였던 거 대비해 보면은 꽤나 많이 급락한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방산업체들만 외국인 기관 수급 빠져나가고 있고 주가 흐름 자체가 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일단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네. 그래도 가격 싸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앞으로 미국과 유럽처럼 21배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국의 평균 PER이었던 20배 정도를 인정을 받으려면은 그만한 경쟁력이 있어야겠죠. 경쟁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싼데 경쟁력이 없다면은 살 필요가 없겠죠. 경쟁력 먼저 수출입니다. 방산업체가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수출일 텐데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수출을 잘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간이 길게 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으로 인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무기도 빨리빨리 만들어내고요. 또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물량이 크고 수출 수요가 큰 건데 최근 들어서는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수출이 좀 쪼그라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구매국에서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의사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DB금융투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말은즉슨 결국에는 위험은 존재한다라는 건데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자면은 많은 방산 업체들이 당장의 먹거리를 위협받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불안정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 업체들이 지금 당장 실적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쪽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수출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 업체들이 이 무기를 수출할 때는 단 국가와 기업이 함께 연결을 해서 수출을 합니다. 단순히 내가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는 것이 무기가 아닙니다. 무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안보이기 때문에 먼저 국가 간, 정부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될 테고요. 그 이후에 기업들이 나서는 건데 이런 단계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정부 협력이 어느 정도로 진행된 상태라고 하고요. 정부 개입이 낮은 상태의 그런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협상 주체가 기업과 구매국까지 진행된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리스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수출 협상을 계속 진행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키움증권 측에서도 관련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DB금융투자의 리포트를 만나보고 왔고요. 키움증권도 2025년 연간 전망을 내놓았는데 연간 전망 안에 방산을 포함을 했습니다. 방산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결론을 지었는데요. 트럼프 2.0 시대를 이제 2025년에는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방산은 수요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단순히 미국이라든지 유럽뿐만이 아니라 동유럽 쪽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쪽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쪽으로 무기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전망은요.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증가로 인해서 글로벌 방산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의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밑에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신한투자증권 측에서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11월 말에 관련 리포트를 내놓았고요. 방산업종이 최근 3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쉴 새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은 필요하다라는 게 결론이었고요. 긴 호흡으로 관련 업종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러할 것이 최근에 종전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종전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방산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냥 숫자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전과 평화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종전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데요, 코로나19 시대 이후로 군비 증가 기조와 안보적 긴장감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각자 도생의 길에서 전 세계는 국가 간의 평화를 중재할 힘이 현재 없어졌기 때문에 이젠 진짜 말 그대로 각자 도생할 그러한 시기이고 한국에서 무기를 만드는 기업들의 수출은 앞으로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주가 현재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그러한 기대보다는요.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이 언제 들어올 것인지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보다 PER이 더 빠질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잘 계산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로 방산업종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그 이외에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어서 종목별 시그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뉴스 헤드라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볼까요? 네, 대규모 수주와 기업 인수 소식, 잇따른 낭보가 전해지면서 바이오주의 강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난 가운데 기업별 수주와 해외 기업의 인수 성과도 투자 심리에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SK팜테코는 최근 글로벌 제약사와 5년 이상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알렸는데 계약 상대방이 미국 일라이 릴리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SK바이오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녹십자도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업 ABO 홀딩스의 지분 전량을 인수했다고 밝히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웅제약이 비만 치료제 개발 추진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구글의 양자 컴퓨터 개발 소식 전일에 전해졌는데 관련주들 이틀 연속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 11일 슈퍼컴퓨터가 14년 걸리는 이 문제를 단 5분 만에 푸는 양자 컴퓨터 윌로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가 연일 급등세를 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온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구글은 양자 컴퓨터가 동보를 사용하는 기본 단위인 큐비트가 늘어날수록 오류가 증가하는 문제도 해결했다고 밝혔고요. 실제 해결 사례를 내년 중에 직접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땡큐 엔비디아,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종의 투심이 회복되는 분위기입니다. 반도체 업종 전반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AI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엔비디아는 글로벌 AI 시장에서 2030년까지 77%의 점유율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아시아의 공급망을 통해서 내년 1분기까지 블랙웰을 대량 생산한다라는 내용 등을 발표하면서 오늘 강세를 간밤에 보였고요. 또 구글이 인공지능 산업에 500억 달러를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소식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강행한다라는 소식에 주가 다시금 급락세입니다. 투자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강행키로 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철회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좀 있었는데 회사 측이 어제 전일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유상증자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전역 후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 스페타시스의 비상근 고문으로 활동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김 전 장관은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분과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국 과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4가지 헤드라인 중에 어떤 뉴스 주목하고 계실까요? 오늘은 바이오 쪽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오늘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SK의 자회사인 비상장사인 SK팜테코가 최근 글로벌리 수요로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GLP-1으로 잘 알려져 있는 펩타이드 계열의 비만 치료제 신제품의 원료의약품을 5년 이상 장기 공급하기로 글로벌 제약사와 계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규모는 1조 원에서 최대 2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SK팜테코 측에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계약의 상대방이 미국의 빅파마인
일라이 릴리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GLP-1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삭센다 위고비로 잘 알려져 있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생산 라인을 일단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부족 물량을 일단 위탁 생산 업체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SK그룹은 이를 위해서 3,100억 원을 투입해서 세종시에 첨단 저분자 펩타이드 생산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26년 가동을 목표로 27년부터 연간 2천억에서 4천억 정도가 SK팜토크의 매출에 반영이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GC 녹십자의 경우 오늘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 미국 혈액원인 ABA 홀딩스의 지분 전략을 1,380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ABA 홀딩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회사로 뉴저지, 유타 그리고 캘리포니아 등 3개 지역에 6곳의 혈액원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번 인수로 지난 7월부터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혈액제제, 알리글로의 사업 확대 그리고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고요. 녹십자의 관계자는 이번 혈액원 인수를 통해서 원료 확보 그리고 생산 판매까지 수직 계열화가 완성되었다면서 글로벌 탑티어의 혈액제제 회사로의 도약을 녹십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이오주 이슈 점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장 오후장에서 공략주로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좀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사의 사업 부분이 속해 있는 초고화 변압기 시장, 일단 데이터 센터라든지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그리고 시설의 노후화 등에 따라서 그 호황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변압기 업체들이 공장을 지속적으로 증설 중에 있고 또 속속이 신규 변압기 업체들도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여전히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전력기기에 대한 쇼티지는 당분간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지속될 것이라고 이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 변압기 중에서도 초고화 변압기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변압기 업체 중에는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배전기 같은 경우에도 변압기 사이클 이후 배전반 사이클을 위해 준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실적이 유의미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20년 장기 전력망 투자를 발표함에 따라서 변압기 배전반 호황의 사이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이외에도 중동 그리고 유럽 등에서 국가에서도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최근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26년까지의 납기 물량을 현재 다 차 있는 상황이고요. 27년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납기 시기와 품질 등을 고려해서 오히려 채워나갈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적 수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사의 수주 잔고는 54억 불로 북미가 60%고요. 3분기 북미 매출액 비중은 36%, 그리고 3분기 수주금액 7.1억 불 중에 북미 수주가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향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익성이 이만큼 높은 북미 지역 매출이 호조세가 이제 개선되면서 실적 개선세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그리드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동 지역에서의 변압기 수요도 증가세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변압기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의 AI 패권 전쟁의 핵심으로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미국향 매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동사의 내러티브가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 현재 가격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수해볼 만한 가격대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목표가 43만 원, 손절 라인은 29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최효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먼저 사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연이어서 SK하이닉스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탑픽은 SK하이닉스인 듯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연이어서 SK하이닉스를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크래프톤, 세 번째로는 고려아연, 네 번째로는 하나금융지주, 다섯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요.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매도하지만은 SK하이닉스는 매수하는 흐름, 계속해서 반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어제까지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한미반도체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세 번째로는 신한지주, 네 번째로는 네이버, 다섯 번째로는 금양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펩트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했던 비만 관련 섹터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계속해서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휴젤, 세 번째로는 파크 시스템즈, 네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다섯 번째로는 에코프로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급등한 기업들 몇몇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루닛 있을 테고요. HLB와 리가켄바이오는 연이어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번째로는 실리콘2, 다섯 번째로는 어제까지 급등 흐름이 나왔던 신성 델타테크 빠르게 현재 매도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수급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요. 연이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네이버를 선택을 했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높게 평가한 듯한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연이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반도체도 눈에 띕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전기, 다섯 번째로는 한화시스템 현재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네이버, 두 번째로는 고려아연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네 번째로는 우리금융지주, 다섯 번째로는 우선주 이름 올리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네이버를 매수하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조금씩 덜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택은 비슷합니다. 펩트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노머스, 세 번째로는 신성 델타테크, 네 번째로는 카페24, 다섯 번째로는 엑스게이트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보안 쪽으로 오늘 다시 한번 기관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요. 5위권에는 메디톡스, 4위권에는 펄어비스, 3위권은 HLB 현재 이름 올리고 있는데 HLB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KB 제31호 스펙, 그리고 첫 번째로는 D&D 파마텍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말루 홈런 시간입니다.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줄 수 있는 말루 홈런 같은 종목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내 마녀의 날인데 네. 우리 양대지수 그래도 3거래일 연속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어제 이미 말씀드렸듯이 오늘 만기일인데요. 이미 하단은 굉장히 크게 막혀 있기 때문에 내려간 외국인이 손실을 크게 본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 뭐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오늘은 급등락이 펼쳐지거나 하는 그런 옵션 만기일은 아니다. 오늘 뭐 내마녀의 날이다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변동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뭐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보다는 이제 그 아침부터 해서 상승 포지션이 조금 더 구축되면서 생각보다 약간 더 올라왔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으니까 지금 뭐 그동안 이제 투매 이후에는 굉장히 편안해집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제 머리만큼이나 차분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덤머를 하셨어요, 덤머. 네, 오늘은 그렇게 한번 네. 올리지 않고 와봤습니다. 굉장히 차분해 보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 차분해지시라는 뭐 차원에서 이렇게 내려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중앙정치공작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 이제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신경을 다들 못 쓰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 뭐 지금도 얘기 나온 게 위안화 이제 절하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중국이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대응 방향을 논하고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해 초부터 이미 이제 중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던 작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보시면서 그러면은 지금 한알령도 해제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자꾸 경기부양책도 펼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용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천천히 찾아보고 관심목에 넣어둔 다음에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이런 부분을 뭐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서 이따가 말로 없는 시간에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 대응은 똑같습니다.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급등한 종목들은 차익 실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 매수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제 어제도 말로 없는 종목 이제 드디어 성공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범양건영 오늘 무조건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 오늘 뭐 10% 이상 급락 나오는 거 보면은 왜 그런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량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할 때 두 번 연속 상한가 단기 급등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범양건영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존 주도 섹터들 많이 오른 섹터들 차익 실현 물량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이게 그냥 인간의 심리하고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단 주식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가장 이치에 걸맞는 이런 매매 패턴에 대해서 순응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시장이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들 이제 첫 번째 양봉에 너무 급등해서 못 잡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눌림목 구간 기다리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시장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을 좀 놓을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마음을 놓게 해줄 수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 종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한항공 들고 오셨네요. 네. 이 4년에 걸친 기업 결합 과정을 드디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메가캐리어 10위권으로 네. 올라선 대한항공인데 이 시점에서 안타 종목으로 꼽으신 이유는요? 안타 종목을 꼽은 이유를 지금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4년간의 이런 뭐 진통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10위권이다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제 대형 항공사가 우리나라에도 탄생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주목해 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뭐 한한령 해제 부분, 물론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을 이제 뭐 여행주의 국가 이렇게 지정한 국가들도 일부 있지만 이런 부분이 뭐 장기적으로 뭐 길게 끌고 가서 내년까지 뭐 계속 이어진다거나 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한한령 해제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여객 부분 외에도 이제 그 화물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고 사실 뭐 그 요즘에는 이제 짧은 거리 뭐 일본이나 뭐 동남아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말에도 자주 여행을 다녀오시고 그리고 뭐 명절이나 이제 연휴 같은 때에는 대부분 다 이제 뭐 비행기 표를 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제 인기가 많은 코스가 되어 있는데 네. 대한항공은 이제 근거리 코스뿐만 아니라 장거리 운행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작은 자동차를 가지고 장거리 운행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자동차도. 그런 것처럼 이제 대형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면 좀 안정적으로 장거리 운행을 하듯이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가장 많이 그동안 활용하셨던 뭐 보잉 737이나 이런 이제 작은 항공기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동남아나 이런 쪽은 이제 LCC 항공사들이 또 같이 움직일 수 있지만 이제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렇게 멀리 갈 때는 여러분 이제 뭐 직항으로 가는 것도 많지 않은데 이런 항공기들은 좀 대형 항공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최소한 뭐 보잉 777 이상 뭐 A380까지 가는 이런 대형 항공기들이 필요한데 이런 대형 항공기들은 이런 LCC 항공사는 거의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항공사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항공사들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대한항공이 이제 거의 독과점으로 가는 추세이니까 네.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집중하셔가지고 좀 이제 큰 돈을 또 벌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항공에 이제 집중된다라고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대한항공 지금부터 해서 천천히 안타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단일 국적 항공사로 대한항공 우뚝 섰는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루타 파라다이스.
이제 카지노 쪽도 함께 볼까요? 이제 한한령 관련 기대감인가요, 여기도? 네, 맞습니다. 그동안 카지노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즌을 많이 보냈죠. 특히나 코로나 시즌 네. 때문에 아예 뭐 뭉칠 수도 외국인이 못 없는. 왔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카지노인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이 못 왔다. 그리고 이제 몇 명 이상 모이지도 못한다. 이런 법령이 계속 이제 규칙이 나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시즌을 거치고 또 이 파라다이스가 사실은 기업 승계 과정도 거치고 하면서 이 자회사나 이런 계열사 중에 IT 기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사업 부분을 싹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호텔 관광 산업으로 해서 이제 파라다이시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명정도에 있는 이런 관광 산업 쪽으로 해가지고 더욱 더 투자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힘든 과정을 보냈는데 조용하게 지금 실적은 다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적자 기업이 아니라 흑자 기업으로 돌아서서 이제 돈을 어느 정도까지 벌 수 있느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런 한한령 해제 같은 부분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슬슬 큰 손들이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여러 가지 산업 동향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기 시작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손들이 오고 간다라고 하면 이런 카지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시작일 뿐이고요. 내년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또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외국인 카지노 대장주인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천천히 볼 수 있는 당장 수급이 크게 들어오진 않겠지만 추후에 이제 서서히 이제 순환매가 나오면은 이제 다른 주도 섹터들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틈새 시장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이 시점에서 관심 있게 볼 2루타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3루타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마녀공장 이제 화장품주 꼽아주셨는데 네. 이제 중국발 경기 부양 기대감 커지면서 화장품주들 급등세 펼치다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네요. 네, 제가 화장품주를 고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가장 핫한 종목이라고 하면 VT 아니겠습니까? 네. 뭐 과거에 VT를 제가 처음 이제 인식하게 된 거는 이제 뭐그 당시에 BTS랑 이제 또 협약을 한다 해서 그쵸. 계약을 맺고 네. 이제 활동하면서 제가 알게 됐는데 뭐 그 이후에 지금 뭐 VT 같은 경우는 한동안 좀 조용하다가 요즘에 가장 뭐 뛰어난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고요. 대신 VT는 너무 많이 올라서 오늘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쉬는 구간, 이런 구간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리고 가장 많이 뭐 애정하셨던 과거의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입지를 충분히 다져놓은 LG생활건강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인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화장품주에서 특정 기업이 자신 없을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 그러면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화장품들을 담을 수 있는 용기 업체 연우나 이런 거 보시라고 했는데 이쪽이 또 이제 기업이 합병 이루어지면서 또 이제 사라졌고 한국콜마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OEM, ODM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쪽은 그쪽 방향을 보시면 되고 네. 이 만화공장 같은 경우는 또 이쪽은 이제 북미 쪽에도 좀 이제 진출을 해서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아마존, 오프라인으로는 코스트코 등을 시작으로 해서 온오프라인 투트랙 전략을 지금 안정적으로 펼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뭐 꾸준하게 뭐 실적 성장 기대감 충분히 얻어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뭐 저도 뭐 이 마들공장이라는 이 기업이 초반에 상장할 때 궁금해가지고 사실 화장품을 하나 구매해서 써봤는데 네. 생각보다 좀 순하고 괜찮다는 느낌을 좀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당연히 또 여성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예, 뭐 클렌징 쪽으로는 워낙 뭐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이 기업의 뭐 성장성 잘 보시면 되고요. 이 기업은 뭐 추후에도 이제 주주 친화 정책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오가고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리스크가 딱 하나 있어요. 뭐 사실 지난달에도 이제 사모펀드에 이제 매각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 그럴 계획 없다라고 해명은 했습니다. 근데 예, 그런 거죠. 아니 땡 굴뚝에 연기는 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데 그동안은 제가 요 방금 전에 계속 말씀드린 한한령 관련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이 중국에 너무 의존도가 높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이제 한한령을 펼치고 중국이 이제 문화를 좀 차단하고 자국 산업을 이제 끌어올리고 하면은 피해를 계속 받았었는데 이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 그렇게 치중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다라는 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좀 뻗어나가고 온오프라인 시장으로 해서
종목에서 다 이제 너무나도 멋진 모습을 만들고 있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3루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가격 전략이나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뭐 보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15,000원 전후 구간에 위치해 있는 구간은 굉장히 뭐 저렴한 구간인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려도 지금 구간은 최근에 굉장히 좀 하락이 좀 과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고, 11월에 한번 올라가려다가 이 구간에서 한번 무너지는 게 나왔죠. 이때 매각 리스크 이슈가 나와가지고 나온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구간까지는 1차적인 반등은 좀 어렵지 않게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2만 원 전후 되는 구간이니까 지금 뭐 15,000원에서 2만 원만 가도 여러분 적지 않은 수익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구간을 만약에 이겨낸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사실은 뭐 기존 주가를 회복하는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2만 원 초반 구간, 이 구간을 넘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이 구간 보시면서 여러분 대응하시고, 제가 이런 전략들은 공부 방향상 업데이트 해드리고 올려드리니까 함께 와서 공부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녀공장 가격 전략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만룸론에 도전할 오늘 종목,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중국 관련 기대감이 있는 쪽으로 맞춰오신 것 같은데, 롯데 관광개발 꼽아주셨네요. 이제 롯데 그룹이 조금 위기설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종목은 괜찮은 건지 좀 궁금해지네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 종목 정말 괜찮은 거 맞느냐, 네. 왜 하필 롯데가 들어가는 뭐 종목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경영권을 분리한 지 40년이나 돼서 사실 주주분들이 그래서 최근에 이거 그냥 롯데라는 사명 떼면 안 되냐라고 그냥 관광개발? 다른 이름으로 좀 바꿔도 되니까 그렇게 이제 요청이 많이 들어올 정도로 최근에 롯데그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주주분들이 좀 원통해하시는 모습까지도 나왔는데 네. 좀 억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주주분들을 뭐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공감하는 마음으로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관광 산업이 항상 중심이 되는 기업인데, 여기에 이제 뭐 전세 사업, 그러니까 크루즈를 인천에서 지금 12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에 이제 카지노 사업을 또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한한령이 해제되고 중국인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가장 수혜를 받는 도시라고 하면 또 이제 뭐 제주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사실 한국인보다 더 많이 보인다고 할 정도로 좋아하는 이런 관광 명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년 정도 되면은, 지금이야 이제 초기니까 이제 뭐 비자 뭐 면제를 해주고 해도 갈까 말까, 그래도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또 업무 차원에서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인들도 그러면은 한국에 오면은 또 제주도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뭐 이런 관광 산업 즐기고 하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경영 이슈나 이런 부분에서 빠져 있는 종목이고, 한한령 해제라는 이런 호재도 있고, 그리고 뭐 여행 크루즈 호텔 카지노 이 네 박자가 이제 맞물리는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기에 딱 좋은 이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실적도 뭐 나쁘지 않다 보니까 꾸준하게 좋아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뭐 간단하게 보아된다고 하면은 네. 오늘 굉장히 또 여러분들 뭐 매수 관심 갖기 좋게 음봉이 나와주면서 가격을 또 8,000원 아래로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8,000원 이하 종목 지금 뭐 7,800, 한 8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8,000원 아래면 그냥 저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종목이 10,000원 아래만 내려오면은 감사한 구간이라고 보는데, 시장 영향까지 겹치면서 너무나도 싼 이런 이제 가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10,000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1차로 보시고, 2차는 이제 13,000원까지 보시는데, 10,000원 회복하면 13,000원 가는 건 또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10,000원 회복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 기업이 롯데 관련해서 또 밀리거나 뭐 이런 이슈가 나오거나 해서 대변수 쪽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7,500원 이탈할 때 한번 정리했다가 꼭 재매수로 해서 다시 한번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 종목은 버리는 종목이 아니라 다시 사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바닥권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최소 뭐 2배 이상으로 좀 키워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뭐 구간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께 오늘의 이제 말로 없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멀리 갈 수 있는 만루 홈런 종목으로 롯데 관광개발 살펴봤고요. 오늘은 매수가 8,000원 이하로 잡고 10,000원까지 1차 목표가 잡아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그룹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좀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오늘 좀 올라오긴 합니다만은 시장이 많이 빠졌고 특히나 이제 코스피가 2,400선까지 빠진 상황 속에서 기회를 잘 잡으면 특히나 스몰캡 쪽에서 기회 잘 잡으면은 앞으로 좀 장기간으로 봤을 때 그래도 수익이 날 만한 기업들이 꽤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장님 오늘은 어떠한 스몰캡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한중 NCS입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분야입니다. 순행식 ESS 선도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고요. 환골 탈퇴를 했습니다. 체질적으로 바뀌었고 순행식 BESS 글로벌 플레이어로 부상을 해서 실적이 우상향이 전망되는 낙폭 과대주입니다. 네, 한중 NCS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어떠한 기업인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기업입니까? 예, 한중 한가운데 서자 하는 거고 사명에서 이렇게 풀자 보면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융합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자 이런 지향점이 되겠습니다. 95년에 이제 자동차 부품업체로 설립이 돼서 지금은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문 업체로 환골 탈퇴를 했습니다. 24년 6월 달에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한 순행식 냉각 시스템 글로벌 선도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본다면은 ESS 부품이 56%로 이제 50%를 넘어섰고 EV 전기차 모듈이 28% 그리고 사업을 정리하는 단계인 내연차 부품은 16% 정도의 매출 비중입니다. 3분기에는 ESS 부품 쪽에서 56%의 매출을 일으킨 회사입니다. 특히나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럴 테고요.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최근에 ESS에 관심을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한중 NCS가 ESS 쪽에서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AI, 챗 GPT발 AI 이슈가 되면서 글로벌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터리를 통해서 전력이라는 거는 생산하고 수요하는 시간 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를 통해서 전력 부하를 안정화시키고 또 예비 발전의 용량을 확보를 하고 또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시장을 활성화하는 이런 니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 ESS 수요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 이제 BES, 배터리를 통한 ESS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중대형 고밀도 ESS에 대한 필요성이 커집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배터리 내에서 열, 온도 관리 중요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온도 관리 중요성이 되고 대용량화가 되면서 기존의 방식은 공기를 식재해서 공냉식이라고 하죠. 간접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지만 이제 직접 냉각수를 통해서 하는 순행식 냉각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시장 형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순행식은 공냉식 대비 온도 편차, 충방전 횟수, 전력 소비, 또 설치 면적, 그리고 대형화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순행식 냉각 시스템이 이제 시장 형성이 본격화되고 여기에 이 한중은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로 부상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죠. 순행식 냉각 시스템 이제 시장이 개화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한중 NCS가 이제 뛰어들어서 선두주자의 플레이어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고객사는 어느 쪽에 있고 앞으로 관련된 매출 쪽은 현재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중국 업체 NB콜이라는 CATL 그 배터리 업체의 자회사가 이제 이쪽 분야에 있는데 어쨌든 핵심 기술에 대해서 이미 다수의 특허를 좀 갖고 있고 주요 기반 기술을 내재화를 했습니다. 이제 H백이라는 일단 온습도의 공조 시스템, 그리고 냉각수 온도 관리를 하는 칠러, 또 플레이트를 포함해서 쿨링 모듈까지 이 기본적인 기반 기술을 내재화를 해서 순행식 냉각 시스템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상용화를 했습니다. 당연히 주 거래, 핵심 거래처는 삼성 SDI입니다. 사실 삼성 SDI 하면은 에너지 솔루션 분야에서 지금 ESS 매출 비중이 좀 작은 편입니다. 24년 기준으로 13% 정도지만은 최근 뉴스들을 보면은 SBB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삼성 배터리 박스. 그러니까 삼성 SDI의 ESS 제품명인데요. 1.0에서 1.5 대용량 출시를 해서 이슈가 좀 되고 있고 25년에는 전체 에너지 솔루션 매출에서 ESS를 차지하는 비중이 37%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삼성 SDI의 ESS 매출이 앞으로 2년간 연평균 36% 고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한중이 독점 납품을 하게 된다는 측면입니다. 또 하나는 거래처 다변화가 이제 서서히 일어날 텐데 25년 1분기에는 유럽의 유명한 태양광 EPC 업체인 SML에도 거래처 다변화가 될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ESS 매출 비중이 그러니까 순행식 냉각 시스템 매출 비중이 23년에 9%에서 말씀드린 3분기 기준으로 56%, 그리고 금년 연간으로 58%, 그리고 내년에는 77%, 그리고 26년에는 83%가 되면서 실적 호전의 중심이 바로 이 신규인 순행식 냉각 시스템이 된다. 그리고 글로벌 플레이어고 일단은 삼성 SDI가 핵심 고객사이고 독일의 SML로 거래처도 25년부터 다변화된다. 이런 측면이죠. ESS 쪽의 매출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거래처도 지금보다는 더 다변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삼성 SDI 쪽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했었는데 앞으로 거래처 다변화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짚고 왔습니다. 좀 실적을 자세하게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ESS 쪽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의 좀 전체적인 실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 이제 다른 쪽은 사실은 조금 중요시 안 해도 된다는 측면입니다. 네. 우선 이제 수익성이 수익성이 가장 높을 분야가 이제 이 순행식이 네. 되겠고 공냉식도 이제 점점 없어지는 그런 네. 상황이 되겠고 말씀드렸듯이 내연차 부품은 조만간 영위를 안 할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년 동안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2년에 영업손실 139억, 23년에 127억 원을 좀 기록했지만은 24년에는 이 수익성이 높은 순행식 ESS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순행식 매출은 23년에 100억 정도에서 24년에는 1000억 정도,
그리고 25년에는 1,880억, 그리고 26년에는 2,600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실적의 중심이 되고 금년에는 영업이익이 66억 원 정도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이고 25년에는 2,000억대 중반, 그리고 26년에는 3,200억 정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도 270억 정도로 레벨업 된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2년 동안 대규모 손실에서 이제 순행식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금년도는 70억 정도 턴어라운드. 그리고 앞으로 영업이익 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쪽이 바로 새로운 분야를 통해서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한중의 모습입니다. 네, 한중 NCS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적자였는데 이번 해 들어서 흑자로 전환이 됐고 앞으로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실적을 주가가 따라가야 할 텐데 주가 흐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 61,800원대까지 찍었고요. 고점 대비해서 65% 넘게 빠진 상황인데 네,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6월 24일 날 상장했으니까 사실은 새내기주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모 가격이 지금 이제 3만 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뭐 2만 1,000원대니까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상장하고 거의 한 달 정도 기록했던 6만 2천 원 대비는 정말 많이 하락한 상황이니까 투자가들의 좀 아픔이 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락된 배경에는 우선 이제 EV 전체적으로 EV 쪽에 대한 배터리 분야에 대한 캐즘 이슈가 좀 네. 있었던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 2.0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대두됐고 세 번째로는 이제 프리코스닥이라고 하죠. 상장 전에 투자했던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들 물량이 오버행 이슈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여전히 프리코스닥 물량에서 기타 법인이 보유한 물량은 여전히 상당 부분 7% 정도가량이 있고 투신권 매도가 지금 일 평균 15,000 정도 매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투신권 매도는 조만간 일단락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참고적으로 볼 부분은 10월 23일 날 이 투신권과 기타 법인의 큰 물량이 시간외로 블록딜로 매매가 됐었습니다. 이때 37,400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게 보고 시간에 블록딜로 참여를 했던 기관 투자가들마도 이제 손절매가 되는 상황까지 되기 때문에 주가가 더욱 낮아졌다. 자, 차세대 대용량화되고 특히 삼성 SDI 기준으로는 SBB 1.5 대규모 모듈이 본격적으로 매출 발생되면서 차세대 BESS 시장에 성장하는 것의 대표적인 수혜주다.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되고 글로벌 선도주다 하는 측면. 또 이제 PER, 주가 대 수익 비중을 본다면은 금년은 턴어라운드니까 50배 정도지만 내년에는 19배 정도. 그리고 26년에는 10배 정도로 급격히 낮아졌으니까 가격 매력도, 그러니까 고가 대비 많이 빠진 하락 매력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적 대비 또 밸류에이션 매력도 생길 수 있다 하는 측면이고 또 다른 측면은 앞으로 전기차용으로도 이 순행식 쿨링 플레이트를 포함해가지고 순행식 시장이 새로 열릴 개연성도 있다. 이건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주식에 대해서 한중에 대해서는 지금 투신권 매물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저가 매수 전략을 쓰고 10월 24일 날 블록딜을 했던 가격이 37,300원이라면 7% 지분을 가진 기타 법인의 매물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렇게 나올 개연성이 작다. 이런 측면이라면 투신권 매물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저점 매수 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턴어라운드 그리고 차세대 BESS의 글로벌 선도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한중 NCS 여러분들 아마 뭐 여름에 핫했기 때문에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주가 수준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실적 대비해서도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주가 자체는 부담이 없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무버입니다. 올해 최고의 한 해를 보낸 뉴욕 증시는 연말에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의 랠리가 펼쳐지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2만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CPI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2.7%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CPI 상승은 주거비와 식료품비가 대부분의 인플레이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호텔과 모텔 비용이 포함되는 주거비의 상승이 인플레이션 상승의 약 40%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였었던 임대료의 경우에 이 상승치가 약 3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오면서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좋은 징조다라는 분석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CPI 결과가 발표된 이후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에서 페드워치 2를 봤을 때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확률이 기존의 86%에서 96%까지 치솟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12월 25bp 인하는 거의 확실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월에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현재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75%포인트로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12월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면 1.5%포인트로 격차 다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에는 미국 연준의 속도 조절론이 급부상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IM증권은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써 나가고 있지만 물가는 정체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는 앞으로 신중할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동결과 인하가 반복되는 징검다리 인하 사이클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특히 관세 등 트럼프 2기 정책의 여파가 경기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실질적인 상승 위험은 보지 못한다라면서 관세와 재정 및 이민 정책에 대한 변경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정체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기준금리의 앞으로 향방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도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는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갑자기 시장이 급격하게 또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코스피는 1% 이상 급등하면서 2,475선, 이번 주에 2,400선이 깨지기도 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올려내면 2,500선이고요. 코스닥도 1.2% 넘게 상승하면서 684선까지 올라왔습니다. 6포인트만 더 올려내면은 이제 690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건데 계속해서 증시 탄력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강세를 나타내는 섹터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강력한 비만 섹터. 아직도 시세에 죽지 않았다. 죽지 않은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펩트론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비만 섹터를 한마디로 평가를 해보자면이라는 질문을 저희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저는 각계 전투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계 전투. 네. 네, 각계 전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저는 뭐 인기 지속. 인기 지속. 뭐 이렇게 글자수로 맞춘 건 아니시겠지만은 짧게 각각 포인트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각계 전투라고 표현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움직이면 대장이 움직이면 상관없는 기업들도 사실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펩트론 상한가를 비롯해서 관련주들 이제 비만과 관련된 관련주들 이제 몇 개 대표적으로 아실 텐데 살펴보면 좀 주가 흐름이 그렇게 동조화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펩트론뿐만이 아니라 이제 얼마 전에 기술 수출 잭팟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오늘 그렇게 큰 어떤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가 오르면 이제 코스닥 시장 전체 지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나머지 2선, 3선에 있는 기업들한테 좀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긴 한데 이 비만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위고비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었는데 사실 아무한테나 처방을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일단 BMI 이제 체질량 지수가 30이 넘으면 이제 처방을 해주는데 그게 160 기준으로 한 80kg 정도 되는 분한테는 그냥 처방을 해주고 그게 안 되면 30이 안 되면은 당뇨가 같이 있어야지만 처방을 해주는데 관련주들이 예전처럼 이제 동시에 어떤 그 관심을 받기보다는 뭐 이렇게 좀 제가 각계 전투라고 표현했듯이 개별적으로 어떤 뭐 기술 이전을 패턴처럼 물질 이전을 한 기업들 위주로 좀 상승세가 크게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뭐 지수에도 도움이 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바이오 기업들 얼마 전에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알테오젠이 떨어질 때 페트론 같은 경우 뭐 별 상관도 없긴 합니다만 같은 바이오 섹터라고 해서 영향받아서 이제 굉장히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바이오는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가장 큰 어떤 숙제라고 해야 될 게 뭐냐면 바이오들은 지금 시총이 미래에 어떤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나 임상에 성공했다라는 걸 전제 조건하에 지금 시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바이오 기업에서 뭐 실적을 얘기하는 거는 좀 약간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뭐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약간 흔들릴 때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앞으로 좀 그 가능성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글쎄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오늘 펩트론 상한가에 따라잡으신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뭐 기술적인 분석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위아래로 좀 약간 펌핑이 나올 때 좀 견디실 수 있는 분들은 뭐 들어가셔도 될 만한 섹터, 그다음에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 섹터가 계속해서 갈 건 맞는데 종목을 잘 선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인기 지속 네. 앞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테마를 좀 보고 좀 이슈를 몇 가지 좀 찾아보았는데요. 네. 대웅제약이 이제 티온랩, 테라뷰틱스, 대한유팜 그리고 다림바이오텍과 같이 이 비만 치료 4주 지속형 주사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개발을 한다, 공동으로 개발을 한다라는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으로 이제 기반을 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웅제약이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섹터에 좀 엮이면서 본격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미국인의 건강을 위해서 비만 치료제의 가격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얼마 전에 했는데 머스크가 언급한 이제 GLP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글루카곤 유사 이 펩티드 -1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게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이제 인슐린 분비를 좀 촉진해주고 또 이제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데 이 호르몬을 기반으로 만든 이제 치료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관련 섹터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좀 일정 부분 존재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SK그룹의 이 위탁 개발 생산 CDMO 자회사인 SK팜테코가 있는데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서 최대 2조 원 정도 규모의 비만 치료제를 수주를 했던 또 이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글루카곤 유사 이 펩타이드 계열 비만 치료제 신제품으로 보여지는데 업체는 아직까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미국 일라이 릴리일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이제 비만 치료제의 열풍은 한동안 조금 더 이제 지속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관련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웅제약과 그리고 대한유팜 이렇게 상장사가 같이 이제 신약 개발을 또 이제 주사제를 또 개발을 한다고 하다 보니 아직까지 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이제 못 잡으신 분들은 대웅제약이나 아니면 대한유팜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해본다면 또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비만 치료제 만나보고 왔습니다. 두 분 다 앞으로 비만 치료제 쪽의 섹터는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테마입니다. 죽었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이 테마는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종목들 트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이외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던 삼성전자, 이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의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공지능 수요에 힘입어서 ESSD의 매출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먼저 ESSD는 무엇일까요?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뜻하는데 인공지능 AI 시대에 데이터 처리량이 폭증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메모리입니다. 이제 AI 시대가 다가오면서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처리량이 폭증하게 됐는데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주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보다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르고 전력을 더 소모하면서 발열도 적은 ESSD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ESSD 시장 규모가 116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다가오는 2027년에는 198억 달러까지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ESSD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기는 했었습니다. 지난 3분기 ESSD 시장 점유율을 보아도 삼성전자가 43.4%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1위 자리를 유지했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분기 대비로는 점유율 좀 줄어들긴 했지만 27.9%로 2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마이크론과 키옥시와 그리고 WDC까지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해 볼 만한 사안인데요. 표를 보시면 SK하이닉스 대비 다른 업체들은 모두 점유율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메모리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가격도 약세를 보여온 상황이었는데요. 올해 3분기 ESSD 시장만큼은 매출이 전분기 대비 28.6%, 거의 3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체 매출도 73억 7,920만 달러 기록하면서 우리 돈으로도 약 10조 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트렌드포스의 전망에 따르면 고용량 모델에 대한 수요는 엔비디아의 H 시리즈 제품 출시와 AI 트레이닝 서버에 대한 지속적인 주문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했고요. 그 결과 기업용 SSD의 총 조달량이 전분기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가오는 4분기에는 다만 암울한 전망이 조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4분기를 앞두고 조달 수요가 냉각되기 시작하면서 출하량 감소로 전체 업계 매출이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로 인해 전체 파이는 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에게는 그래도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왔습니다. 삼성의 경우에는 8TB 미만의 SSD 제품의 출하 호조로 인해서 4분기에도 매출 성장은 지속할 것이다라는 예상의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전망 속에 삼성전자의 주가도 5만 전자를 벗어나서 다시금 점프해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아시아나 IDT 박근우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은 움직임이 미미합니다만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11월 29일에 23% 이상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12월 9일까지 연이어서 보니까는 7거래 연속 하락세가 나왔고 그리고 최근 2거래일 동안 6%, 2.9%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빠질 때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샀습니다. 이 기업을 왜 보고 계신 걸까요? 네,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제 그 인수가 마무리가 되면서 네. 시장에서 가장 좀 앞으로 관심을 둬야 될 종목이 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아시아나 IDT를 고른 이유는 두 기업이 이제 합쳐지면서 우리가 이제 전산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시아나 쪽은 아시아나 IDT고 대한항공은 비상장입니다. 한진정보통신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두 기업을 따로따로 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네. 두 기업 따로따로 놓을 필요가 없는데 이 두 기업이 이제 합쳐질 때 이제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한진정보통신이 아시아나 IDT를 통해서 우회 상장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두 기업을 따로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합쳐지게 되는데 근데 다만 좀 약간 지분 구조상 문제점이 좀 있죠. 지금 현재로는 근데 한진칼이 이제 모회사가 되는 거고요.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자회사가 되고,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손자회사.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밑에 있는 아시아나 IDT나 뭐 에어서울,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증손회사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합쳐지면 이게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공정거래법에는 이제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두 기업이 합쳐진다라고 하면 아시아나의 아시아나 IDT, 대한항공의 한진정보통신 합쳐진다라고 하면 매출 규모로는 뭐 3,400억 정도로 뭐 나름대로 좀 중견 기업으로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될 텐데 한 2년 정도 여유가 좀 있죠, 실질적으로.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좀 작업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나 IDT가 이제 합병으로 인해서 시스템 통합으로 이제 매출은 사실 실질적으로 내년서부터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급락은 사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따로 어떤 기업적인 돌발 악재가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더 이상 좋은 호재가 나올 게 없다라고 그래서 어이없이 좀 떨어진 건데 저는 이제 뭐 정리를 하면 아시아나 IDT와 대한항공의 한진정보통신이 어차피 합쳐질 거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한진정보통신이 아시아나 IDT 통해서 우회 상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뭐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슈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조금 걸리죠. 네, 근데 뭐 이슈가 막 되면은 이제 주가가 미리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관심권 내면 좀 넣어놓자. 네,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둘 만한 기업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아시아나 IDT 가지고 오셨고요. 말씀처럼 이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이제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절차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그 안에서 아마 뭐 자회사들끼리 뭐 합병을 하고 통합을 하고 그러한 작업들이 나올 테고 그러한 측면에서 주가적인 수혜를 볼 것이 아시아나 IDT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원익큐브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 섹터가 좀 핫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좀 갖고 나오려다가 아무래도 다음 주 되면 다시 또 정치 테마가 또 기승을 부릴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네. 물론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어떤 그런 국민 대담이, 전 국민 대담이나 아니면 이제 이번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제 뭐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면서 한동훈 대표가 좀 밀려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또 이 이재명 대표의 이제 어떤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이제 한동훈 대표 관련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 이제 종목들이 죄다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오히려 이제 김동연 관련주랑 또 안철수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력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번 토요일 날 만약에 탄핵이 가결이 되게 된다면 다시금 또 이제 이재명과 한동훈 관련 종목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익큐브를 한번 갖고 나와 보았는데요.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화학 제품 및 건자재, 그리고 디지털 인쇄기, 그리고 유통업, 그리고 실리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실적도 그냥 적당히 좀 잘 나오고 있고 좀 굉장히 좀 저평가된 회사인데, 일단 이게 한동훈 테마로 좀 엮여 있어요. 김영대 감사가 한동훈 대표와 이 검찰청에서 같이 근무했던 이력이 시장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임팩트군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 정치 테마에 크게 엮이지 못하고 그대로 주가가 좀 일정 부분 좀 밀려 있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후발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본격적인 시세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48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모아 가시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세가 안 나오면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보시는 근거?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탄핵 투표 이후로. 아. 네. 탄핵 투표 이후로 그때 다시 대해서 다시 정치 테마주가 움직일 거다. 한동훈과 이재명 관련 테마가. 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월요일 날 안 움직이면 안 가는 거거든요. 한동안 또 지지부진한 거니까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시고, 왜냐하면 이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월요일 날 잘 움직이게 된다면 최소한 1,67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과제를 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정치적인 또 불확실성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 테마주가 최근에 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시장이 워낙 또 최근에 재가치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러한 테마주 잘 또 트레이딩을 해보시면은 우리 또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가운데서도 원익큐브의 경우에는
탄핵 관련 이슈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만약에 한동훈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가 올라가게 된다면 원익큐브 한번 튈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뭐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빠른 손절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함께 이 타이밍에 대한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앞서서 그 정치 테마주 이야기 듣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1% 가깝게 상승. 오늘 장중에 보니까는 98만 원대까지 터치가 나왔는데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단 한 줄로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시세는 걱정을 해도 기업의 성장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모습을 좀 현재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한 줄 평까지. 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수주를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수주를 하느냐가 이제 실적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수준한 부분을 살펴보면 그냥 수치상으로는 전년 대비 150% 정도 성장을 했다. 일단 올해만 하더라도 1조 원짜리를 2개나 이제 수주를 했고 수주량이 총 한 5.4조 원 정도, 5조 4천억 정도 수주를 했죠. 앞으로 수준을 안 해도 몇 년 동안은 정말 만들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 CDMO 같은 경우는 생산 캐파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송도에다 공장을 엄청 많이 짓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제5공장이 내년 한 2분기 빠르면 2분기 초반 한 4월 달 정도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2년마다 하나씩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 CDMO 글로벌 순위를 보면 스위스 론자가 일단은 한 25% 정도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2등은 중국 기업, 3등이 미국 기업.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등 정도의 캐파를 보여주고 있는데 스위스 론자 빼고는 2등, 3등, 4등이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1% 내외의 어떤 흐름을 비슷하죠. 10%, 9%, 11%이 정도로.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일단 내년에 그 제5공장 송조 제2캠퍼스 5공장 완공을 하고 그다음에 2년마다 하나씩 늘어나는데 다 완공을 한다라고 하면 뭐 부동의 2위 그다음에 1위까지도 노릴 수 있는 어떤 생산 캐파를 갖게 되는 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의 어떤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저탄소 관련해서 이제 외국 기업들이 사실 삼성전자도 이게 큰 문제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반도체를 생산을 할 때 아리백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을 해야 되는 날이 오는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걸 먼저 준비를 해서 태양광이나 이런 단지들을 그 공장 안에다 같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어떤 CDMO 기업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바이오 기업에서 사실 뭐 퍼가 몇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논하는 건 큰 의미는 없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내년에 실질적으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대비해서 나올 실적은 일단은 담보가 돼 있다. 이렇게 좀 뭐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문득 궁금해지는 게 바이오보안법 해서 원래는 좀 올라가는 측면도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바이오 보안법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를 못했네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보안법에 대해서 이게 최근에 리포트가 나와서 여쭤봤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바이오보안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많이 올라왔고 또 이사님께서는 앞으로 실적적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5공장 완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실적 자체가 좀 체질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고 왔는데요. 주가 흐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보모터스입니다. 네,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네. 있는 종목인데 오늘 최저 목표치인 5,200원짜리를 고점으로 거의 근접 터치를 하고 좀 밀리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오면 또 한 번 우리가 또 기회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려고 소개를 해드리는데 일단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죠. 한마디로 이제 자동 변속기에 들어가는 이제 플레이트류 그리고 파이프류, 엔진룸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고 또 이 플라스틱 커버 같은 거, 이 사출품 같은 거 이런 것들 내외장재를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좋죠. 일단은 전년도 영업이익이 516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는데 이 올해는 벌써 3분기 누적으로 679억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주가는 바닥인 거죠. 왜냐하면 본연의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 완전히 내려왔고 보유한 현금성 자산 대비
시가총액도 거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알짜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우리가 또 정치 테마랑 또 일정 부분 또 엮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이재하 대표가 이재명 고향인 이 경북 안동 향후의 회장을 했었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이재명 관련 테마로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이재명 관련 테마가 전부 다 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초에 좀 올라갔다가 같이 내려오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다시 한번 내려오면 우리가 한번 기술적으로 또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오면은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 여기서 이전 강력한 장대 양봉의 중간 가격 자리인 4,380원 이하로 4,18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좀 저항으로 부딪혔던 5,200원 자리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여기서 시세가 한번 강력하게 다시 한번 부출이 되면 저번에 언급을 드렸던 5,500원 정도 자리까지 또 한번 2차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득 궁금해지는 게 이제 원익큐브랑 같이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네. 뭐 전략이 있는 걸까요? 하나는 이제 한동훈이고 하나는 네, 이재명이고 그러니까요. 뭐 그냥 오늘 눌리니까요. 네. 다음 섹터 원래 지금 정치 테마가 계속 돌고 돌아서 순환이 나타나고 있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철수랑 김동연이 가니까 월요일은 이재명과 한동훈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일단 갖고 네. 나와 보았는데 일단은 월요일 날 안 가면 이게 좀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까 월요일 안 가면 자금 회수. 근데 이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 또는 이 원익큐브 같은 경우도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정치 테마가 아니더라도 지금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고 또 실적을 못 내는 기업이 아니에요. 흑자기조 잘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뭐 이건 현재 위치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위치다라고 보시면서 느긋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긋하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삼보모터스까지 저희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 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은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괜찮습니다. 시장에 좀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막상 시장은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특히나 오후장 들어서 삼성전자의 강한 매수세와 더불어서의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점, 이 점이 상당히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로 인해서 장중 변동성이 좀 있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시총 1위 종목들의 상승세와 또 LG에너지솔루션의 강세가 힘입어서 주가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견조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오늘 정치적인 이슈가 또 있음으로써 상당히 좀 변동성을 좀 우려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뭐 이제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대비가 된 듯한 흐름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업종 차별화거나 뭐 섹터의 흐름들이 있습니다만 시총 상위 1위인 삼성전자가 상승을 강하게 했다라는 점에서는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국에서도 기술주들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이제는 뭐 불확실성은 아직 우리나라에도 남아있긴 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움직임들도 아직은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은 되고 있으나 저점에 대한 부분들은 좀 높여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는 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좀 더 안도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서 뭐 지수 자체도 잘 가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가지게 되는 그러한 장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코스맥스 좀 보고 있고요. 화장품 섹터에 대한 부분들의 관심은 계속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ODM 업체로서 최근 이제 중국에 대한 부양책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지금 코스맥스가 북미 시장이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나 최근 북미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동남아의 객파도 커진 상태에서 중국 소비주까지 살아난다라면 충분히 좀 앞으로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주목해 보신다라면 코스맥스 좀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화장품 쪽의 대장주입니다. 코스맥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창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래도 이 담화문 발표된 이후로 좀 떨어지나 했는데 또 다시 올라주고 있어요. 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전 9시 경쯤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또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 바로 이제 연달아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무려 거의 한 30분 정도 되는 담화였었는데요. 시장이 좀 출렁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면서 오늘 이제 오후장에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또 12월 12일 내마녀의 날이거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지금 동시 호가 시간까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금 지수 마감이 약간 좀 출렁출렁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와주고 있긴 하거든요. 네. 지수상 분봉 움직임 보시면 변동성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딱 9시 30분 기점으로 해서 지수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다행히 이제 2,440포인트대 부근에서 지지 받아주면서 오후 이제 2시경부터 쭉 이제 상승세가 나오면서 지수 반등 또 성공해주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울렁임이 컸습니다. 코스피보다 확실히 분봉상 보면은 울렁임이 큰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12시에서 1시경쯤에 쌍바닥 만들어주면서 다시 이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 코스닥 시장에서도 관측이 됐습니다.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꽤 괜찮은 이제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같이 함께 잠깐 한번 보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코스피 1위에서 3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2%에서 많게는 지금 6%대까지 오름세가 강하게 나타나주는 모습들 관측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이 평이하게 한 3%, 4% 정도 평균적으로 좀 올라와준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미국 쪽에서 관련 또 이슈가 나오고 있었죠. 미국 보건부 쪽에서 메디케어 보험 가입자들이 비만 치료를 위한 약물에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을 하게 되면서 무려 상한가까지 다시금 치솟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이렇게 좀 평이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게 특징적인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 개별 종목군들 단에서는 상한가 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뭐 거의 20종목 가량씩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은 종목별로 이슈가 또 각기 달랐고 오늘 전체적인 또 시장의 테마라고 한다면 전거래에 올랐었던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와 함께 더불어서 비만 치료제 쪽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또한 이제 정시 테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차익 실현 되돌림이 나오기도 했었고 또 일부 종목들 단에서는 또 상승 움직임도 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또 토요일에 관련해서 윤 대통령 탄핵안 그 표결이 또 있는 만큼 계속해서 이러한 변동성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서 일단 시장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또 내마녀의 날이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피 그래도 0.64%, 0.8% 상승세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2,462.39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립니다. 코스닥 역시 1% 가까이 올라주면서 682.54포인트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상황 좀 볼까요? 코스피에서 개인이 장중에 매도로 반전하면서 결국 2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 외국인도 매도에 동참을 했고요. 기관만 나홀로 사졌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오늘 수급 상황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 출회됐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2월 12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 증시가 월요일 폭락 후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을 때 그리고 월요일 장중에 결국에는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언젠가는 따라가게 될 것이다. 코스피가 역사적인 최저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에 있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결국에는 시장은 제 가치를 찾아가는 듯합니다. 물론 코스피가 지금 2,400선 위로 겨우 움직이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느낀 투자자들이 많은 듯하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과 외국인들은 던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결국에는 시장에 들어오는 주체가 있고 이에 따라서 오늘 양 시장이 모두 다 상승세로 결국에는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만 선을 돌파한 가운데 한국 증시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모멘텀을 지속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연속성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막판에 주가를 올려냈습니다. 오늘 1.6% 넘게 상승세를 나타냈고 2,500선까지 이제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어제장 대비해서 39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2,481선까지 올라가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상승하면서 683선까지 올라가면서 양 지수가 모두 1% 이상의 강세 탄력을 받으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어제장 대비해서 소폭 하락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1,431원대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가총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금까지는 1위권부터 5위권까지 기업들이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오늘 시장은 약간 달랐던 듯합니다. 삼성전자가 장중한 때는 4%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냈고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3.5% 넘게 상승하면서 55,900원대. 기관 투자자들은 연이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오늘 시장에서 담았는데 투탑 기업들이 결국에는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5% 넘게 상승세 17만 6천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LG엔솔이 오늘 강했습니다. 7% 넘게 상승세. 테슬라가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한 가운데 LG엔솔이 오늘 다시 한번 탄력을 받으면서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3자가 아니라 4자로 바뀌면서 오늘 40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 가깝게 상승세, 현대차도 1% 상승하면서 삼바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거의 연동되는 수준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셀트리온 강보합권 기아 0.7% 상승세, 우선주가 오늘 2.4% 넘게 상승세 나왔고요. KB금융이 1.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KB금융이 다시 한번 네이버를 제치고 시가총액 9위권에 진입을 했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던 네이버는 오늘 다시 한번 차익실현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4% 이상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20만 8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 어제장보다 만 원 이상 빠지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의 기업들은 어땠을까요?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1.4% 넘게 상승세,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나란히 2.8%, 0.4%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HLB 주가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연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팔고 있는 상황인데 HLB는 오늘 5% 넘게 빠졌고 어제까지 급격하게 하락이 나왔던 리가켄바이오 오늘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세에 나왔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이어서 팔고 있는 기업인데요. 리가켄바이오 0.8% 넘게 하락하면서 10만 9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휴젤이 3.9%, 엔캠이 오늘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3.6% 넘게 상승세, 클래시스가 2.9% 넘게 상승, 리노공업이 3.3% 상승세, JYP 엔터가 1.5% 넘게 상승하면서 72,3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오늘 급락이 나온 HLB와 같은 기업도 있었습니다만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저점을 최근 들어서 낮춘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저가 매수가 강력하게 유입되는 장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화수목 연일 이렇게 상승해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동반 3거래일 연속 강세로 마감 짓게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도하면서 환율 상승 지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아직은 좀 불안한 부분인데요. 오늘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500억, 600억 원의 매도 우위로 마감을 짓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이제 하루 남았고 주말에 또 빅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네요. 네, 일단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에 좀 만연했었잖아요.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주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좀 해소 국면으로 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좀 불확실성이 증시에 이제 향후에 있어서 영향력을 주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점진적으로 증시 좀 회복세로 이제 가면서 그 이벤트 자체가 좀 희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부분들을 좀 오늘 엿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번 주까지 좀 드리웠었던 불확실성이 그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냐 내지는 하야냐 아니면 탄핵이냐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수 여당 측에서도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 이게 뭐 임기를 단축을 하자 내지는 뭐 조기 하야를 해야 된다 아니다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노이즈가 많았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탄핵을 하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이게 뭐 지금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매직 넘버 이제 1명 남았다라고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탄핵을 이제 하는 게 더 이제 유리하다라고서 여당 쪽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이제 근거가 이제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내란죄 관련해서 그 뭐 특검도 지금 통과돼 있는 상황이고 탄핵으로 이제 가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 조기 대선을 치른다 했을 때 4월에서 5월 벚꽃 대선이 아니라 이 내란죄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탄핵 심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거기서 법률적인 해석이 조금 시간을 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7월, 8월 장미 대선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여당 쪽에서는 최대한 좀 시간 끌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 잠룡으로 지금 부상이 되고 있는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내년 상반기 경에 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당 쪽에도 어느 정도 이제 유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탄핵 찬성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일단은 증시가 최근에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증한 펀드를 지금 다시 형성을 해서 또 집행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이게 집행이 되고 또 실현이 되기까지 그 5번 중에 한 3번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구두 개입 효과도 어느 정도 좀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 그대로 다음 주까지 좀 지수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뭐 증한 펀드 기금이 뭐 증시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서서히 이제 회복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증시 지금 낙폭이 좀 과도하게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별주들도
계속해서 지금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분위기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반도체나 이쪽 지금 종목 섹터들도 서서히 지금 좀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지금 이제 12월 초순 이제 무역 관련해서 무역 수지가 어땠는지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12월 초순 같은 경우에는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타났다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일부 그런 이제 산업군에서는 흑자가 나오긴 했거든요. 그 흑자 나온 산업군이 반도체였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반도체. 예, 역시 그래서 반도체는 네. 수출, 그러니까 실제 실물 경기로 봤을 때는 여전히 견고했더라라는 부분들을 또 확인을 하면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견조한 움직임이 나타난 게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고요. 또 전거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도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 또 매수세가 또 같이 또 받쳐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동안 조금 많이 고민도 많이 되셨을 거고 상심도 많으셨을 텐데 일단은 지수 반등 계속해서 좀 연속성을 가지는지 계속해서 같이 함께 관심 가지면서 증시 흐름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우리 증시를 좀 짓눌렀었던 정치적 리스크도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여러 가지로 그래도 추세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러한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낙폭 과대주들 중에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될 수 있을 만한 개별주 위주로 한번 또 선별을 해봤는데요. 그중에서 원익큐브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번 주 중에 윤 대통령의 탄핵이 지금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정치 테마 종목들 계속 변동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 또 인터넷 뉴스 기사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그런 편입이 정치 테마 쪽으로 편입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은 일단은 화학 제품 및 건자재 내지는 실리콘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 기업이 좀 중요한 또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기술이냐면 최근에 태양전지 관련해서도 시장에 이슈가 들어올 때도 있었고 또 관련 또 태양전지 테마도 형성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이제 태양전지 제조에 필요한 은나노 와이어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은나노 와이어 기술 중에서도 기술력 자체가 20나노미터급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은나노 와이어가 또 어디에 쓰이냐면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애플 쪽에서 최근에 그 폴더블폰 개발을 잠정 중단한다는 보도가 한번 일시적으로 나왔었는데 지난 4월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애플이 폴더블 기기용 디스플레이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애플 쪽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폴더블폰 하면 삼성이잖아요. 삼성 쪽에서 폴더블폰 사업에 사활을 걸면서 계속해서 이제 애플 쪽에서도 좀 그 분위기를 살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하드웨어에 대한 폴더블폰 관련 특허를 지금 취득한 그런 이력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올해 이제 폴더블폰 판매량 예상치가 거의 이제 2천만 대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물론 이제 삼성전자 점유율이 50%, 그 다음에 하웨이가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먹거리가 풍부한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쪽에서 다시금 이런 폴더블폰 개발에 대한 그런 이제 또 이슈, 이벤트가 나오게 된다면 원익큐브가 또 관련해서 그런 이제 핵심 소재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또 시장에서 애플 관련 이슈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련 기대감도 가져가 볼 만한 중소형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저가권 한번 찍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전 저점 구간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1,350원 기준으로 해서 단기 손절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상단의 강한 매물대가 1,600원대 구간대이기 때문에 1,600원 구간대 기준으로
기준으로 해서 단기 목표 구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나노 와이어 기술력이 가지고 있는 이 머니큐브의 경우 앞으로 또 폴더블 폰 개발 기대감으로 함께 엮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 1,600원으로 잡아주시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네.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더 이어질 것 같기는 한 이런 상황 속에서 네. 다음 주까지 좀 테마나 섹터를 압축해서 본다면 어떤 쪽이 좋겠습니까? 사실 지금 또 불확실성이 클 때가 또 투자 시기이기도 하기 사실 때문에 정치 테마주를 봐야 될 때긴 한 건가요? 계속? 네, 저는 사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소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관련 종목들이 출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분수령이 되는 시기인 만큼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집중해서 관련 종목들을 대응을 해나가셔라라고 해서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계속해서 이제 국회에서 나오는 뉴스들도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관련주들 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똑똑하게 잘 수익 실현하셔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잘 체크하시면서 저희가 계속 월요일까지도 또 계속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달 한국 주식을 4조 원 넘게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중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은 29억 5천만 달러 순유출됐습니다.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4조 1,144억 원 규모입니다. 순유출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온 자금보다 많았다는 뜻으로 지난 8월부터 4달 연속 순유출이 이어졌습니다. 한은은 국내 반도체 기업 성장성에 대한 우려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주식 자금이 순유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한항공이 2020년 1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의한 지 4년여 만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억 3,057만 8,947주, 지분율 63.88%를 취득했습니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16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신임 이사진을 선임하고 대한항공은 앞으로 약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양사 마일리지 통합을 위한 준비도 이어갑니다. 벤처기업 2곳 중 한 곳이 내년도 자금 사정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 45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대비 내년 자금 사정 전망이 악화할 것이라고 답한 벤처기업은 47.7%에 달했습니다. 매우 악화가 10.6%, 다소 악화가 37.1%였으며 매우 호전은 1.1%에 그쳤습니다. 벤처기업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금융 현안으로는 운영자금 부족이 29.6%로 가장 많았고 높은 금융비용 20.6%,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 19.2%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 TV가 제3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수 경영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이데일리 TV가 매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고 있는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모경만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폭락 후에 그래도 오늘까지 다행히도 양시장의 3거래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마 내일은 또다시 조정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악은 지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모멘텀 함께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8월 때 이제 블랙 먼데이를 겪고 나서부터 맞은 데 또 맞는 느낌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기회를 좀 주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또 더 좋은 전략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